믿었던 미국의 배신, 결국 캐나다를 살린 건 한국이었다. 그 전에 무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숨겨진 업적을 많은 분들과 공감하며 감동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시는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캐나다 퀘벡주 몬트리올의 겨울은 언제나 매서웠다. 눈발이 유리창을 때리며 흩날리던 어느 날, 젊은 과학자 알렉상드르 르클레르는 자신의 작은 연구실에서 책상 위에 흩어진 자료들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는 캐나다 정부 산하연구소에서 재생에너지 관련 프로젝트를 맡고 있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았다. 기후변화로 인해 폭설과 폭우가 점점 잦아지고 있었고, 북부 지역은 빙하가 녹으면서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늘어났다. 우린 너무 뒤처지고 있어. 알렉상드르는 혼잣말을 내뱉었다. 캐나다는 광활한 국토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강대국들이 독점한 첨단 기술과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늘 이선 국가 취급을 받았다. 전력망은 노후했고 원주민 지역은 여전히 안정적인 전기 공급조차 받지 못하는 곳이 많았다. 정부는 대책을 세우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상은 강대국에서 들여온 값비싼 기술에 의존하는 데 그쳤다. 알렉상드르는 연구자로서 이 현실이 답답하기만 했다. 그에게는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있었다. 캐나다 북쪽의 작은 마을에서 지내던 시절, 겨울 폭풍 때문에 며칠간 전기가 끊겨 가족이 촛불에 의지해 지냈던 적이 있었다. 어린 마음에 무섭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왜 우리나라는 늘 이렇게 뒤처질까라는 질문이 남아 있었다. 그날 밤, 그는 학술지에서 한국의 새로운 기술 프로젝트에 관한 기사를 발견했다. 한국, 전 국토의 스마트 전력망 완성. 그는 처음엔 믿기 어려웠다. 작은 국토와 제한된 자원을 가진 한국이 어떻게 미국이나 유럽보다 앞서 나가 이런 걸 해냈다는 말인가. 기사 속 한국의 모습은 놀라웠다. 국토 전역에 촘촘히 깔린 스마트 전력망은 기후 위기에도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시민들에게는 낮은 비용과 높은 편의를 보장하고 있었다.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것이 불과 몇 년 만에 이뤄졌다는 점이었다. 알렉상드르는 곧바로 자료를 찾아 읽기 시작했다. 기술적 원리와 과정은 아직 그에게 낯설었지만 분명한 건 이것이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국가 전체가 움직여 만든 성과라는 사실이었다. 며칠 뒤, 그는 우연히 정부 고위 관계자가 발표하는 브리핑을 보게 됐다. 그 자리에서 캐나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한국과 협력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발표를 내놓았다. 에너지 위기 해결을 위해 우리는 한국과의 기술 교류를 적극 검토할 것입니다. 순간 알렉상드르의 가슴은 뛰기 시작했다. 이건 내 기회일지도 몰라. 하지만 동시에 그는 고민에 빠졌다. 캐나다 과학자 사회에는 늘 강대국 의존에 대한 경계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전통적인 기술 강국들과 달리 한국은 그들에게 아직 생소한 파트너였다. 정말 믿을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곳곳에서 제기됐다. 그러나 알렉상드르는 달랐다. 오히려 기존 강대국들이 주도한 프로젝트에서 캐나다가 늘 하청에 머물렀던 현실이 싫었다. 그는 새롭게 부상한 한국과 함께라면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니라 진정한 협력이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며칠 밤을 고민한 끝에 그는 결심했다. 가보자. 한국으로. 내가 직접 보고 확인하자. 그는 정부에 지원서를 제출했고 몇 주 합격 소식을 들었다. 캐나다 대표 연구원으로 한국의 첨단 에너지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날,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결정을 내렸는지 깨달았다. 낯선 언어,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문화. 하지만 무엇보다도 공항에서 마주한 한국의 질서정연한 풍경은 그를 놀라게 했다. 쓰레기 하나 없는 바닥, 친절한 안내원들, 그리고 정해진 선을 벗어나지 않고 움직이는 사람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곳은 뭔가 다르다. 그날 저녁, 알렉상드르는 한국 측에서 배정한 젊은 엔지니어 박지훈을 만났다. 반갑습니다. 앞으로 같이 일하게 될 파트너입니다. 지훈은 수줍지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알렉산드르는 그 순간 직감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뭔가 해낼 수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이 만남이 단순한 협력이 아니라 곧 캐나다와 한국의 운명을 바꿔놓을 거대한 서사의 시작이라는 것은. 첫 회의는 서울 강남의 현대적인 연구단지에서 열렸다. 건물 외벽은 유리로 반짝였고 안에는 첨단 장비들이 줄지어 있었다. 캐나다에서 보던 낡은 연구소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다. 알렉산드르는 처음부터 압도당했다. 이런 환경이라면 못 해낼 게 없겠지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다. 회의실 안에는 다양한 인물들이 모여 있었다. 한국 정부 관계자, 기업 연구원, 대학 교수들, 그리고 캐나다에서 온 몇 명의 연구진이 함께 자리했다. 프레젠테이션 화면에는 캐나다 마이너스 한국 스마트 에너지 공동 프로젝트라는 제목이 크게 떠 있었다. 회의가 시작되자 박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캐나다의 광활한 국토와 혹독한 기후에 맞는 전력망 모델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자국 내에서 전 국토에 스마트 전력망을 구축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노하우를 기반으로 캐나다에 맞는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내려 합니다. 알렉산드르는 곧장 손을 들고 질문했다. 하지만 캐나다는 국토가 한국의 100배가 넘습니다. 그리고 북부지방은 사람도 거의 살지 않아요. 그런 지역에까지 전력망을 깔아야 합니까? 효율성이 떨어지는 건 아닐까요? 지우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차분히 대답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분 집중형 모델을 제안하려 합니다. 즉, 모든 지역을 하나로 연결하는 대신 지역 단위로 독립적이면서도 필요할 때 상호 연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기후재해에도 버틸 수 있습니다. 알렉산드르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다. 한국의 경험이 캐나다에 과연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까? 며칠간의 회의와 검토 끝에 두 사람은 본격적으로 실험 설계에 돌입했다. 그러나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많았다. 첫 번째는 문화적 충돌이었다. 알렉산드르는 즉흥적이고 직설적인 성격이었다. 의문이 생기면 곧바로 질문했고 조금이라도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되면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반면 지훈과 한국팀은 신중하고 협력적인 방식을 중시했다. 회의 도중 알렉산드르가 목소리를 높이면 한국팀은 당황하며 침묵하곤 했다. 왜 다들 아무 말도 안 하는 겁니까? 의견이 있으면 내놓아야지요. 알렉산드르가 답답해하자 지훈은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여기서는 때로는 바로 반대 의견을 말하는 게 무례하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회의가 끝나고 각자 의견을 정리해 다시 논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차이는 사소해 보였지만 프로젝트 진행에 큰 영향을 끼쳤다. 알렉산드르는 답답했고 지훈은 그가 너무 성급하다고 느꼈다. 두 번째는 기술적 한계였다. 캐나다 북부의 호카는 한국 연구진이 경험해 본 적 없는 환경이었다. 영하 40도의 추위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어려운 일이었다. 실험 장비는 얼어붙었고 시뮬레이션 수치는 자꾸 오류를 냈다. 이건 불가능해 보입니다. 한국 연구원이 중얼거리자 알렉산드르는 눈을 번뜩이며 말했다. 불가능하다니요? 바로 그걸 가능하게 만드는 게 우리의 임무 아닙니까? 지우는 한숨을 내쉬었다. 이건 단순히 기술 문제가 아닙니다. 비용과 시간, 그리고 현지 주민들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과학만 하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와 맞물려야 합니다. 알렉산드르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멈칫했다. 그는 늘 과학적 가능성만을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지우는 현실적이고 사람 중심적인 관점을 놓치지 않았다. 세 번째는 강대국들의 방해였다. 미국과 유럽의 일부 기업들은 캐나다가 한국과 손잡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겼다. 자신들이 독점하던 기술 시장을 뺏길 수 있기 때문이었다. 알렉산드르의 연구소로는 의문의 이메일이 쏟아졌다. 한국 기술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너희는 실패할 것이다. 심지어 협박에 가까운 내용도 있었다. 캐나다 내부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일부 정치인들은 노골적으로 한국과의 협력을 비난했다.
왜 검증된 강대국이 아니라 한국 같은 신흥국과 손잡습니까? 우리나라의 안보와 미래를 맡길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압박은 알렉산드르의 마음을 흔들었다. 내가 잘못 선택한 걸까? 하지만 곧 떠올랐다. 눈 덮인 고향 마을에서 전기가 끊겨 촛불만 바라보던 어린 시절. 그는 그 기억이 자신을 여기까지 이끌었다는 사실을 잊을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프로젝트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찾아왔다. 지우는 알렉산드르를 서울 외곽의 한 작은 마을로 데려갔다. 그곳은 한국에서도 첨단 전력망이 구축된 지역 중 하나였다. 마을 주민들은 태양광 패널과 소형 풍력 발전기를 활용해 자체적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동시에 국가 전력망과 연결해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고 있었다. 한 노인이 말했다. 예전엔 비가 조금만 와도 전기가 나갔지. 하지만 이젠 아이들도 안심하고 컴퓨터로 공부할 수 있어. 알렉산드르는 놀랐다. 대도시가 아니라 시골 마을에서도 이런 변화를 누리고 있다니. 그는 문득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구나.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힘이구나. 그날 밤, 알렉산드르는 지훈과 술잔을 기울이며 처음으로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다. 처음엔 난 내 방식을 이해하지 못했어. 하지만 이제 알 것 같아. 네가 말한 건 기술만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길이었어. 지훈은 웃으며 대답했다. 맞아요. 기술은 결국 사람을 위한 도구일 뿐이죠.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캐나다에도 반드시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비로소 진정한 파트너가 되었다. 캐나다 정부는 한국과의 협력 프로젝트에 대해 공식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다. 언론은 이를 두고 북극의 미래를 건 전력 실험이라며 떠들썩했다. 그러나 그 열광 뒤에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먼저 움직인 것은 미국이었다. 오타와의 고위 관료들에게 은밀한 압박이 들어왔다. 만약 한국 기술을 채택한다면 향후 에너지 교역과 방위 협력에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유럽의 거대 기업들도 로비스트를 동원해 캐나다 국회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국은 아직 경험이 부족하다. 검증된 기술을 외면하는 것은 위험하다. 알렉산드르는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는 단지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싶었을 뿐인데 세계의 강대국들이 자신의 목을 조여오는 듯했다. 지훈, 우리가 맞서고 있는 게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었어. 이건 국제 정치야. 알렉산드르가 중얼거리자 지훈은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다.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물러서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추위 속에서 떨고 있고 아이들은 불빛 하나 없는 밤에 공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켜만 볼 순 없잖아요. 그 말은 알렉산드르의 가슴을 울렸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강대국의 압력은 단순한 협박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었다. 며칠 뒤 연구소에서 이상한 사건이 벌어졌다. 캐나다와 한국 공동 연구 데이터가 보관된 서버에 외부 침입 흔적이 발견된 것이다. 중요한 시뮬레이션 결과 일부가 사라지고 일부 파일은 조작된 채 남아 있었다. 조사 결과 내부 인력이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이 나왔다. 팀 내부의 분위기는 삽시간에 얼어붙었다. 누군가 배신한 겁니다. 이 안에 스파이가 있는 게 분명해요. 한국 측 연구원이 분노하며 소리쳤다. 알렉산드르는 눈을 감았다. 동료들을 의심한다는 건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다. 그는 곧 결심했다. 누가 우리를 흔들든 우리는 다시 세울 겁니다. 이번엔 2배로 철저히. 하지만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겨울이 깊어갈수록 북부 실험 현장은 점점 더 험악해졌다. 영하 45도의 혹한 속에서 장비가 얼어붙었고 송전선은 눈보라에 휘어졌다. 현지 주민들마저 불안감을 드러냈다. 우릴 실험 대상으로 삼는 거 아니냐? 실패하면 우린 어떻게 되는 거냐? 알렉산드르는 주민들 앞에서 고개 숙여 사과했다. 저는 이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겪는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이 길을 택했습니다. 제 아이들이 그리고 여러분의 아이들이 더 이상
촛불 아래서 떨지 않게 하고 싶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조금은 누그러졌다. 하지만 믿음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다. 그 무렵 캐나다 국회에서는 긴급 청문회가 열렸다. 일부 의원들이 한국과의 협력 중단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국민의 세금을 검증되지 않은 실험에 낭비할 수 없다. 한국은 아직 선진국이 아니다. 왜 우리나라의 운명을 그들에게 맡기는가? 지우는 그 광경을 보며 분노를 억누르지 못했다. 하지만 알렉산드르는 차분히 속삭였다. 화내지 마. 이건 우리가 증명해야 할 몫이야. 말이 아니라 결과로 보여줘야 해. 그러나 결과를 보여줄 기회조차 사라질 위기가 찾아왔다. 어느 날 정부 고위 관계자가 알렉산드르를 은밀히 불러 말했다. 압력이 너무 큽니다. 프로젝트는 잠정 중단될 겁니다. 그 순간 알렉산드르의 눈앞이 아득해졌다. 그토록 노력해온 모든 것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 같았다. 연구원들은 실망에 빠졌고 일부는 이미 짐을 싸기 시작했다. 지훈조차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모든 게 끝나는 듯 보였다. 그날 밤 알렉산드르는 혼자 연구소에 남아 불 꺼진 모니터들을 바라봤다. 정말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 눈물이 맺혔다. 바로 그때 지훈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작은 노트북이 들려 있었다. 알렉산드르,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정부가 중단시켰는데. 지훈은 노트북 화면을 보여주었다. 거기에는 주민들이 직접 찍어 올린 영상들이 있었다. 눈보라 속에서도 태양광 패널을 닦는 아이, 작은 발전기 옆에서 따뜻한 불빛 아래 공부하는 학생들, 그리고 우린 이 프로젝트를 지지한다는 피켓을 들고 모인 마을 사람들. 알렉산드르는 숨을 죽였다. 그 영상은 정치인들의 말보다, 강대국의 압박보다 더 큰 울림을 주었다. 그것은 진짜 삶의 목소리였다. 지우는 조용히 말했다. 이건 단순히 과학이 아니라 사람들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멈춘다면 그 희망도 사라집니다. 끝까지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순간 알렉산드르의 눈빛이 다시 살아났다. 그래.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오히려 이제 시작이야. 그리고 그는 결심했다. 정부와 강대국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직접 국민들에게 보여주기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것을 걸기로. 겨울의 끝자락, 북부마을은 여전히 눈보라 속에 묻혀 있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사람들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정부가 중단을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과 연구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프로젝트를 계속 이어나갔던 것이다. 알렉산드르는 공식적인 지원 없이 단순히 마을 주민들의 손길과 한국팀의 기술력만으로 남은 실험을 준비했다. 아이들은 눈 덮인 길을 헤치고 와 태양광 패널을 닦았고 어른들은 발전소 부지에서 눈을 치우며 장비를 지켰다. 한국인 연구원들은 자비로 장비 부품을 사들였고 캐나다 팀원들은 사비를 털어 발전기를 수리했다. 그들은 모두 알았다. 이건 단순한 과학이 아니라 생존이자 희망이라는 것을. 그러나 강대국들의 방해는 멈추지 않았다. 갑작스러운 사이버 공격으로 제어 시스템이 마비되었고 설비가 고장나 폭발 위험에 처하기도 했다. 심지어 모르는 번호로 협박 전화가 걸려와 지금 멈추지 않으면 후회할 것이다라는 경고가 이어졌다. 지우는 알렉산드르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우리가 멈추면 결국 그들이 이깁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공하면 세계는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을 겁니다. 알렉산드르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려움이 사라진 건 아니었다. 하지만 그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은 책임감이었다. 결정적인 날이 다가왔다. 발전소 시범 가동을 위한 날, 새벽부터 마을 전체가 숨죽인 듯 고요했다. 온 국민의 시선이 이 작은 마을에 집중되었다. 일부 언론은 조롱하듯 보도했다. 무모한 실험, 실패는 시간 문제. 그러나 주민들의 눈빛은 달랐다. 알렉산드르는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우리는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말한 일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함께했기에 그리고 한국의 동료들이 포기하지 않았기에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지훈이 옆에서 버튼을 눌렀다.
전류가 흐르며 장비들이 하나둘 깨어났다. 눈보라 속에서도 발전소에 불빛이 켜졌다. 작은 전구 하나가 반짝이며 어둠을 밀어냈다. 순간 마을 사람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그러나 바로 그때 시스템의 일부가 과부하로 꺼져버렸다. 사람들의 얼굴에 긴장감이 스쳤다. 기자들은 카메라를 들이대며 속보를 준비했다. 지우는 신속히 매뉴얼을 살피며 외쳤다. 긴급 재부팅 필요? 단 30초 안에 하지 않으면 전체가 멈춥니다. 알렉산드르는 망설이지 않았다. 얼어붙은 손으로 직접 패널을 열고 눈보라 속에서 케이블을 교체했다. 손끝이 얼어붙어 피가 배어나왔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움직였다. 지우는 옆에서 마지막 버튼을 눌렀다. 순간 마을 전체가 환하게 밝아졌다. 전력은 안정적으로 공급되었고 집집마다 불빛이 켜졌다. 아이들이 창문 너머로 환호하며 손을 흔들었다. 그 장면은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다. 기적은 이루어진 것이었다. 강대국의 정치인들과 기업들이 혀를 내두르며 이 장면을 지켜봤다. 말도 안 돼, 그들이 해냈다고? 그동안 한국을 무시하던 이들조차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캐나다 의회도 들끓었다. 반대하던 의원들은 침묵했고 국민들은 거리로 나와 환호했다. 우리는 해냈다. 한국과 함께. 알렉산드르와 지우는 서로를 바라봤다. 눈보라 속에서 환한 불빛이 비추는 순간 그들은 알았다. 이건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라는 것을. 며칠 후 캐나다 총리가 직접 마을을 방문했다. 그는 주민들과 연구원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여러분이 해낸 일을 정부가 막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드러났습니다. 캐나다는 이제 한국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전 세계 언론은 북극에서의 기적이라 보도했다. 한국의 이름은 다시금 높이 올랐고 캐나다는 자존심을 되찾았다. 무엇보다 사람들은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강대국의 힘이 아니라 국민의 의지와 진정한 우정이 세상을 바꾼다는 것. 알렉산드르는 마지막으로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강대국에 맞선 것이 아닙니다. 단지 아이들에게 따뜻한 집을 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소망이 세계를 바꾸었습니다. 지훈이 미소 지으며 덧붙였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오늘의 기적은 내일의 상식이 될 겁니다. 그 말에 사람들은 박수로 답했다. 북극의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그날만큼은 모두의 가슴이 따뜻하게 불타올랐다.